되게 사소하게 말 한마디 한 걸로 서운한 마음을 먹었던 것이 그냥 나도 모르게 한번 우울해지기 시작하고 이제 말문을 닫고 이제 뭔가 그 냉소적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그게 진짜 실제 우울증으로 발전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더 건강 진행을 맡은 김기론입니다. 오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소속 교수분들과 함께 마음 건강을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마음 건강을 얘기할 때 우울하다라는 표현이 이제 가장 많이 쓰이잖아요. 그러면 이 우울감과 우울증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은데요. 네. 일단은 시간의 개념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울감은 네. 뭔가 좀 그때그때 내가 힘들었을 때 환경 때문에 잠깐 네. 우울감이 올 수도 있겠고 네. 아니면 잠깐만 좀 고독함이 있을 수도 있겠고 우울증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우울감이나 그런 그 부정적인 감정이 예. 2주 이상 좀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하겠고요. 우울감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우울감이 있었을 때도 불구하고 내가 평소에 좀 재밌는 게 있으면 또 다시 기분이 이제 좀 올라오는데 우울증은 이제 그런 경우가 좀 어려운 게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소 하던 즐거운 활동들이 우울감 같은 경우에는 유지가 좀 돼요. 근데 이제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적인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좀 변하는 거죠. 그래서 뭘 봐도 평소에 즐겁게 재밌게 반응하던 일에도 반응을 못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기능 자체가 떨어지게 되는 게 그냥 확연히 나타나죠. 제가 느끼는 우울증 같은 경우는 이제 우울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회복의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좀 우울하다가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근데 우울증 같은 경우 저희 진단 기준을 보면은 우울한 기분에 말씀하신 되게 흥미가 저하되고 의욕이 없고 에너지 굉장히 떨어지고 식사도 못하고 뭐 잠도 잘 못 자고 이러다 보면 이런 것들을 뭉뚱그려 보면은 우울하고 우울하다가 완전히 진이 빠진 상태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진이 빠지면서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에서 수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정말 우울증의 그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마음 건강이 무너지는 사람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대부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본인은 잘 모르는데 주변이 너무 괴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고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 것만을 챙기는 사람들이 사실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고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다 불행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이기적이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집착을 하고 고집이 세고 뭐 경직돼 있는 분들은 주변이 되게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 괴로운 감정들, 긴장된 감정들이 주변에 널리 퍼지게 돼버리는 거죠. 흔하게 이제 우울증이 굉장히 흔하고 중요한 정신 건강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울증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한다면은 우울증은 우리가 다 우울해. 나는 슬퍼. 이게 명확하다면은 내가 우울증인지 잘 알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어떠한지 이렇게 계속해서 체크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내가 정말 우울증인가? 이런 거를 좀 판단하기 좀 어려운 거죠. 그럴 때 주변에서 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양상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좀 우울한 것 같다. 너 우울한 것 같으니 어떤 좀 치료나 이런 것들을 좀 구하는 게 어떻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좀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식습관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식습관. 수면의 변화, 우리가 자고 먹는 문제의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우울증에서 흔하게 일단 식욕이 많이 떨어지는 걸로 많이 알고 있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스트레스에 반응적으로 폭식을 하고 살이 많이 찌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수면도 불면증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좀 늘어져서 에너지가 떨어져서 계속 잠을 자게 되는 또 이런 경우가 있어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 모습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흥미가 저하되는 겁니다. 이전에 이분이 이제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 그리고 본인이 굉장히 즐겁고 재밌었던 활동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흥미가 떨어져서 더 이상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오락이라든가 취미도 안 하게 되고 즐거운 자리도 피하게 되고 이런 사회적 거리도 많이 멀어지는 그런 양상들을 보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아마 저 같은 경우인 것 같은데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과거에 있었던 좀 후회스러운 일들 떠올리면서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과거와 다르게 미래에 대해서도 내가 원하는 것, 또 계획하는 것들이 다 잘 안 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이런 그 두려움을 갖게 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것들이 겉으로 많이 드러나는 그 증상들이어서 아마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만성의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마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이런 팁을 좀 주시죠. 이제 우울증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일단 제가 물어보거든요. 제가 약도 주고 상담도 하지만 지난주에 2주 동안
본인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뭘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대답을 잘 못하세요. 기분이 저절로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되게 추상적으로 기분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기분은요, 분명히 구체적인 노력을 하셔야 좋아집니다. 결국은 기분이 좋아질 만한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기분이 좋아지고요. 기분이 나빠질 만한 구체적인 나쁜 것을 버려야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생각 중에서 정말 아무런 대답이 안 나오는 생각들을 하루에 한 가지씩은 버려라. 그리고 정말 과거에 내가 해서, 만나서, 들어서, 먹어서 좋았던 음식, 사람, 음악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루에 한 가지씩 꼭 해라. 내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 그리고 내 기분이 나쁜 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뭐 한 가지를 버리겠다.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하루에 한 가지씩 꼭 하셔라.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립니다. 우울증이 심한, 우울감이 큰 환자분들한테 운동을 해라.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죠. 확실히 봐도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뇌에 건강한 마음이 깃드는 거거든요. 그런 분한테 운동을 하라고 하면 좋은데 운동하기 힘들죠. 그냥 긍정적인 생활을 하십시오라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뭔가 좀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 움직이라는 게 구체적인 뭐 행동일 수도 있고 운동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전의 감각을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 당장 운동이 어렵더라도 잠시 나가서 정말 자기가 좋아했던 뭐 하늘을 보는 거, 공기를 쐬는 거, 나무를 바라보는 거, 꽃을 보는 거, 이런 과거에 친숙했던 본인이 좋아했던 행동을 조금 해서 감각을 찾아가는 것들을 권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갔을 때는 사실 환자들한테 저는 일주일에 5번 진료보는데 그중에 한 번 정도는 저희 병원 앞에 있는 공원에서 모여서 같이 걷고 뛰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운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후에는 많이 권하기도 하고 뭐 제가 잘 사용했던 러닝 프로그램, 어플 같은 것도 같이 소개하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결국에는 활동을 유지하는 게 우울증도 좋아지고 이후에 우울증이 나빠질 때도 그것이 굉장히 큰 버팀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 나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아무래도 몸을 움직이는 거, 운동을 좀 권하게 됩니다. 이런 우울이 있을 때 그러면 누구한테 얘기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 일단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이야기하는 것. 부담 없이 겁내지 말고 많이 이야기하면 그 중에 분명히 잘 들어주고 좋은 해법을 제시하는 사람은 분명히 나타날 수 있거든요. 부담스러워 얘기 안 하고 계속 묶어두면 그게 이제 커지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울한데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우울하다, 나 우울증 같아 이렇게 하는데 야 네가 인마 무슨 우울증이야, 이상한 소리, 너 일 안 하고 집중 안 하니까 우울증 같은 소리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화살을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얘기를 선뜻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말 그대로 얘기하기 싫어지죠. 말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결국에는 주변에서 결국은 말을 정말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굉장히 뭔가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이런 또 죄책감을 가지거든요. 자기 비하도 많고 이런 죄책감을 갖는 사람이다 보니 네가 어떤 얘기를 해도 좋다, 어떻게 해도 좋다, 네가 필요하다면 내가 항상 옆에 있고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그런 죄책감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힘든 부분을 얘기하고 어떤 치료적 권고라든가 이런 것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즘은요, 뭐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상담 전화라든지 그런 서비스들이 비교적 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전문가를 찾는 것도 물론 이제 이 정도 가지고 내가 전문가를 찾아야 될까 고민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어렵게 찾기보다 정말로 찾기 어렵다면 바로 전문가를 찾는 것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노인 우울증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우울감의 원인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노인에서 우울증은 일반 성인보다는 이렇게 신체적인 질병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건강 상태로 인해 우울증이 좀 더 많고요. 가족 구조가 많이 변했죠. 핵가족을 떠나서 지금 뭐 1인 가족도 많고 거기다가 사회적 지지 체계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좀 부족한 편이고 또 이제 경제적으로 은퇴한 지 오래됐고 굉장히 어려운 상태죠. 특히 이제 경제적 어려움, 뭐 외로움 이런 것들이 우울증의 많은 원인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우울증에 따른 우울증의 요인에 따른 그런 대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우울하다고 하면 전문의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그 실제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그 감정을 우울하다라고 표현을 못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괜히 화를 내시거나 몸이 아프다는 걸로 말하거나 머리 싸매고 들어 누우시거나 다양한 형태로 우울이라는 거를 표시를 하는데 근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더 서운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노력,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하던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좀 알아차리고 실제 이유가 뭔지 되게 사소하게 말 한마디 한 걸로 서운한 마음을 먹었던 것이 그냥 나도 모르게 한번 우울해지기 시작하고 이제 말문을 닫고 이제 뭔가 그 냉소적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그게 진짜 실제 우울증으로 발전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부모님의 태도가 변화했다라는 게 느껴질 때 그냥 그걸 꼭 해결하지 않더라도 그냥 가서 물어보고 얼굴 비추고 이런 것만으로도 사실은 가벼운 우울은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자식들이 되게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정말 부모님이 정말 우울증에 빠진 거면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 그걸 막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스마트폰이나 SNS 같은 그런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너무 중독이 돼서 걱정하는 부모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아이들의 이런 그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소위 등짝 스매싱이라고 코드를 뽑는다든지 도저히 이제 부모님들이 몇 번의 이제 작은 전쟁을 치르다가 대부분 이제 아이들이 약속을 잘 못 지키는 경우가 많아요. 2시간만 하기로 했는데 뭐 30분, 10분만 하면서 이제 1시간을 넘기고 그러면 이제 밤에 자는 줄 알았던 아이의 방문을 열어보니까 이제 스마트폰이나 게임을 하고 있으면 스마트폰을 뺐거나 컴퓨터에 코드를 뽑아버리거나 이런 행동을 부모님이 하시게 되면 이제 큰 전쟁이 시작이 돼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코드 뽑기, 등짝 스매싱하기 이건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디지털 미디어에 중독이 돼 있다는 것 자체는 아주 짧고 빠르고 강력한 자극에 이미 의존이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의 특징은 무료함과 지루함을 되게 쉽게 느끼고요. 뭔가 드라마나 뭐 컨텐츠를 보더라도 점점 짧아지고 강력해져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나 음악을 끝까지 듣지 못하고 소위 쇼폼, 아주 짧은 것에 점점 더 집착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이야기 자체가 전달이 되기 어렵게 되는 거죠. 어찌됐건 이 아이의 뇌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 것인가를 부모님이 고민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 답은 안 나옵니다. 게임 말고 게임도, 미디어도, 유튜브도 보면서 다른 재밌는 것도 어떻게 같이 하게 할까 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부모가 원하는 것은 아이들의 미래의 만족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엄마들의, 아빠들의 지금 현재 만족이에요. 애가 그런 공부나 이런 뭔가 도움이 되는 걸 하는 걸 보고 싶은 부모들의 욕심이거든요. 근데 아이는 그게 당장은 재미없는 일이잖아요. 미래의 만족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만족할 수 있는 일과 미래 만족할 수 있는 일들을 부모가 잘 균형을 잡아서 같이 할 수 있게 배려해 주는 거. 아이가 좀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재밌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아이들이 부모를 믿고 따라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고 부모님이 원하는 걸 하게 하려구나라고 하는 속셈이 들키는 순간 아이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음주를 이렇게 직접 유명인이 나와서 안주도 먹고 뭐 특히 청소년들한테는 그런 위해성이 좀 클 것 같은데. 이게 그 술 먹는 방송, 술 먹는 컨텐츠들이 이게 먹는 방송이 이제 유행을 하다가 먹는 것보다 술을 같이 먹으면 좀 더 자극적이 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취한 상태에서 좀 더 망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좀 더 변화무쌍하고 또 자극적인 컨텐츠가 되는 거죠. 게다가 이게 또 광고가 아니다 보니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훨씬 더 자연스럽게 그 맥락을 모방하게 만들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주류 광고에 훨씬 더 취약하다고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하물며 내가 좋아하는 스타가 광고도 아닌 것 같은데 재밌게 술을 마시면서 술을 마시면 더 즐거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속 암시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술을 마시면 즐거워지는 것, 재밌는 것, 그리고 친구들하고 모였을 때 술 먹으면 더 좋은 것, 이런 암묵적으로 이런 인지를 계속 형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술 광고보다도 더 청소년의 음주를 조장하고 음주의 주류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형성하는, 제가 볼 때는 너무나도 진짜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콘텐츠라고 생각이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 위험이 있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그런 유형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자주 많이 먹는 사람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중독자들이 보이는 중독이 되기 쉬운 패턴을 정리하면 크게 한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빈속에 안주 없이 빨리 마시는 분들. 이게 결국 뭐냐면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빨리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뇌에서 알코올을 빨리 느끼고 싶어 하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회로에 대한 자극이 강하고 빠르기 때문에 중독에 빠지기 쉽거나 이미 중독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게 높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1차로 끝나지 않고 2차, 3차로 이어지는 술자리를 즐기는 분들입니다. 보통 우리가 결심을 하잖아요. 나 오늘은 한 병 먹겠어, 오늘은 2병 먹겠어. 보통 1차는 지킵니다. 근데 이제 2차로 가게 되면 1차의 결심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블랙아웃이 되고 본인이 조절하려고 했던 계획을 다 까먹게 됩니다. 계획보다 반드시 2배, 3배 많이 먹게 되고 블랙아웃이 오기 때문에 중독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3번째가 어떻게 보면 제일 위험한 분들일 수 있어요. 최근에 많이 생긴 패턴인데요. 혼자서 집에서 습관처럼 마시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집이라고 하는 곳은 되게 편안하고 뭔가 혼자서 휴식을 하는 공간이잖아요. 음주라는 게 일종의 조건 반사거든요. 늘 마시던 사람, 늘 마시던 술, 늘 마시던 장소에서 술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냥 편안하게 혼자서 정말 휴식을 해야 될 집이 알코올하고 조건 반사가 맺어지기 때문에 매일 더 많은 술을 마시게 되기 때문에 다른 취미들이 다 포기되어지고 알코올 중독을 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꼭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술이라는 게 내성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계속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마시기 시작하면 늘어납니다.